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수카. 노랑입니다. 또 오랜만에 둘이 하는 근데 좀 요새 자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둘이? 아주 저 근데 좋은 궁금한 게 있는데, 뒷방 메이트 되고 있어. 네. 사실 저는 내가 재밌다고 하는 영화는 남들이 다 재미없다고 한다라는 어떤 그 자신감의 결여를 앓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사람들의 취향과 좀 다르다라는 약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제가 테이크 쉘터 재밌다고 하니까 수카가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뭐지? 약간 이랬었거든요. 나의 취향을 저 사람 좀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음. 그건 어떤 반응이었나요? 아니 저는 원래 이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음. 노랑이 재밌다고 하니까 더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나는 뭔가 그게 이상한 노랑은 왜 거지. 이 영화를 좋아할까?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노랑이랑 같이 그 녹음을 한 것 중에 제일 좋았던 영화는 공포 분자인데 그에 음. 못지않게 좋았던 것도 켈리 라이카트 감독 그 뭐였지? 미셸 웬디와 윌리엄스 루시? 나오는 거. 그게 진짜 좋았거든. 그게 되게 그 영화가 좀 생각이 오래 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가 되게 좋았는데 그 두 영화 얘기할 때 노랑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콰이어트 플레이스도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사람은 왜 태그 실트를 더 좋아할까? 근데 제가 이거 왓챠 보고 싶어요에 한 3년째 넣어놓은 영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하게 되었네요. 아니 선정 이유를 근황 얘기하기 전에 말해버렸네. 근황을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저의 지내셨어요? 네. 어차피 그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근황을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제가 궁금해요. 아, 저는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식욕이 너무 없어서 더위를 먹은 건지 제가 음. 그냥 과일이랑 시원한 거 먹고 싶고 별로 음식 안 땡기는데 애들이 다 그게 다 더위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진짜 많이 안 먹어서 막 살이 빠지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 일 힘드냐고 물론 일도 힘들었지만 너무 음식을 잘 안 먹었는데 갑자기 3주 전부터 입맛이 엄청 돌아서 요새 엄청 잘 먹어요. 그 매일매일 먹는 재미 빠져 살아요. 그래서 뭘 먹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를 진짜 많이 먹고 있고 그다음에 그릭 요거트에 과일이랑 그래놀라 부어서 먹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음. 그거 맨날 먹고 있고 요새 복숭아도 너무 맛있고 복숭아 왜 이렇게 맛있죠? 근데 저는 약간 조금 딱딱한 복숭아 좋아해요. 물복은 별로 안 좋아해요. 노랑은 어떤가요? 저도 저의 복숭아 취향을 찾고 싶은데 응.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 과일 잘 안 먹게 그 되지. 필수 식재료를 사고 나면은 과일에는 전혀 손이 갈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 그런 구조야, 자취는. 음. 힝. 오늘은 만두를 사왔어. 그래서 이 녹음이 끝나면 바로 만두를 먹으러 튀어갈 겁니다. 좋아요. 빨리 음. 끝내봅시다. 저는 아까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바로 뭐죠? 응. 오늘 9월 2일이거든요. 9월 응. 2일 저녁 6시에 밴드 넬의 9집 앨범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 우와. 9집이에요, 9집. 축하해요. 노랑의 음, 진짜 오래된 팬이잖아요. 최애 응. 아티스트인데 근데 사실 음악을 못 들어보고 있어요. 왜냐면 음악 처음 들었을 때 응. 풍경이 그 음악이랑 싹 기억에 남으면서 다음에 음악 응. 들을 때도 같이 기억되는 전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내일 그 자전거 타러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자전거 아, 타면서 음악 들으려고요. 딱 노을 질 때쯤 나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요새 그때 날씨도 선선해서 바람 오, 불고 너무 좋아요. 좋다. 아직 살짝 덥고. 많은 좋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멜의 홍보에 이어서 뒷방사연관도 홍보를 좀 해볼게요. 네. 저희 뒷방사연관의 인스타그램 있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뒷방만 쳐도 나오고요. 우리 아토믹이 많은 게시물들 예쁘게 올려주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다음 달 상영작 미리 보실 수도 있고 방송이 끝난 후에 다시 저희 녹음을 제가 함께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저 저희한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얘기는 인스타그램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저희 방송 댓글로도 괜찮고요. 익명으로 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뒷방상영관 공지에 있는 에스크드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조금 긴 사연 남겨주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이랑 똑같은 주소에 네이버닷컴으로 메일을 보여주셔도 돼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영화를 소개를 해볼게요. 오늘 저희가 뒷방에서 얘기하게 될 149번째 영화는 제프 니콜스 감독의 테이크 쉘터입니다. 이 영화를 하게 된 이유는 이미 앞서다 말했어요. 제가 먼저 꺼냈는데 노랑이가 자기 진짜 좋아하는 영화야. 그래서 제가 그럼 나 보고 싶어 엄청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다는. 이 영화의 트리비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제프 니콜스 감독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 작품 편수는 별로 많지가 않은데요. 2007년 샷건 스토리즈라는 영화로 약간 미국 평단의 주목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테이크 쉘터라는 이제 오늘 얘기할 2011년 영화인데, 이건 칸느에서도 엄청 주목을 받고 상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되게 이제 뭐 약간 믿고 보는 감독 약간 이렇게 되고, 그리고 2012년 머드, 2016년 미드나잇 스페셜, 2016년 러빙. 이렇게 장편 영화는 딱 5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와 묘한 인연이 있는 감독인데, 이건 저희가 만들어낸 인연이지만, 저희가 수카랑 저랑 같이 녹음했던 콰이어트 플레이스 있잖아요. 그거 3를 이제 제프 니콜스 감독이 그 프로듀서를 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방송할 때 찾아보니까 그 소식을 그때 알고 있었는데, 전 사실 이 감독 다른 영화가 되게 궁금해서 프로듀서 같은 거 하지 말고 자기 영화나 만들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억지다. 이제 이번에 방송하면서 이제 다른 영화들 보고 특히 미드나잇 스페셜 이거 보니까 테이크 쉘터에도 조금 드러나긴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은 감독인 것 같아요. 미드나잇 스페셜이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이 테이크 쉘터랑 비슷하게 되게 묘한 분위기의 SF 스릴러인데, 이게 결국에는 좀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아버지로서의 불안감이나 아이에게 느끼는 사랑을 SF 장르로 표현을 한 거여서, 저희 콰이어트 플레이스 할 때 얘기했지만 그 영화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것에 관한 좀 그런 주제를 장르적으로 표현한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관심사가 만나서 프로듀서를 하시는 거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 크래신스키 감독이 요청했네요. 해달라고. 아, 진짜요? 뭔가 그 영화를 봤나 보다. 이렇게 또 음. 나만의 소설을 써내려가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마이클 셰넌 배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고, 이 영화에서 진짜 그 공포감, 불안감을 되게 잘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으로 봤던 배우이고,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양력을 간단히 설명하면, 10대 때 연극 무대에서 연극을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1993년에 빌 머레이가 주연한 사랑의 블랙홀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영화계에 데뷔를 하긴 했는데, 연극 무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영화로 유명한 거는 그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영화에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가 되셨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 영화는 오늘 얘기할 테이크 쉘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맨 오브 스틸의 조드 장군 이걸로도 이제 전 세계 관객에겐 유명하다고 하고 좀 핑크 같아. 중요한 이야기가 그 제프 니콜스, 그러니까 마이클 셰넌 배우가 제프 니콜스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2017년에 사건 스토리즈를 이제 첫 장편 영화인데 이걸 쓰실 때부터 마이클 셰넌 배우를 염두에 두고 쓰셨대요. 그래서 음. 실제로 출연을 하셨고, 그리고 테이크 쉘터 출연하셨고, 그 이후로 어, 아까 말씀드렸던 감독님의 모든 작품에 출연을 하세요. 음. 어, 주연을 하신 건 아닌데, 약간 조금 중요한 조연 역할로 계속해서 출연을 하셔서 약간 이 콤비라고 할까요? 이 콤비의 팬인 경우에는 좀 그 마이클 샤넌 배우가 조연으로 살짝 출연할 때마다 뭔가 반가운 반가운?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네. 음. 하여튼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 음, 음. 그 나왔고 그 리틀 아, 드라머걸에도 맞아. 나오는데 어, 리틀 드라머걸 제가 진짜 전공인 같다고 했거든요. 진짜 전공인 배우 같다고. 맞아. 리틀 드라곤걸에서도 되게 좋았어요. 이런 그치? 역할로 한번 나와줬으면 했는데 딱 그런 역할로 잘 어울렸어 나와줬던. 진짜. 음. 그리고 뭐 다른 배우로는 제시카 차스테인이 아내로 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또 더 할 거 있을까요? 이거는 이따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 테이크 네. 셀터가 미국의 중산층의 어떤 불안에 대해서 를 다루고 있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음, 그래서 감독님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게 그 당시에 결혼을 한 뒤에 내가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당시 부시 음, 정권에 대한 불신이 싹 섰고,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그런 음, 느낌을 담아서 시나리오 쓴 것이고, 그래서 이 영화 속 주인공인 커티스는 당시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음, 이렇게 영화를 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영화를 하면서 음. 뭔가 좀 이해가. 음, 그러면 우리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랑 씨. 네, 이 영화는 오하이오, 미국 오하이오에 살고 있는 커티스라는 35세 남성의 주인공인데요. 이 남성은 아내 사만다, 그리고 딸 한나와 함께 아주 단란하고,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 커티스는 건설 현장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의료보험도 아주 좋고, 미국은 이제 아시겠지만 의료보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그치. 좋은 회사고 회사에서도 꽤 인정받는 사원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부에게 걱정인 것은 딸 한나가 청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커티스는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그 악몽 속에서 반려견의 공격을 받거나 새떼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거나 폭풍이 밀려오고 딸 한나가 알 수 없는 어떤 유령 같은 이들에 의해 납치가 되거나 집에 누군가 침입하려고 하거나 그런 꿈들에 시달리게 되고 또 이제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어머니가 이 커티스의 어머니가 정신병으로 30대에 부터 정신병이 심해져서 가족을 떠난 이제 병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호치 씨는 아마도 자기 자신도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병이 이제 발병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꿈에 계속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호치 씨는 결국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보이고 집 바로 앞에 방공호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어, 그러면서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 그리고 회사가 건설회사다 보니까 그 회사에 포크레인을 몰래 가져다 쓰게 돼요. 근데 그것이 음, 발각되면서 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불안이 심해지는 동시에 커티스의 삶과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져 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폭풍이 불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회 가족은 방공호에 대피하게 되는데 그런데 방공호에 들어간 커티스는 시간이 흘러 폭풍이 잦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공호 바깥 세상의 재앙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서 방공호 문을 열지 못합니다. 사만다가 설득을 해서 이들은 결국 방공호의 문을 열고 나오게 되고 커티스도 이제 자기 자신이 정신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같이 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데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던 어느 날 정말로 온 세상을 덮치는 것 같은 폭풍이 불어오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영화에 대해 여러 장면들과 그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다시 보기 코너에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이 영화 굉장히 그 마이클 셰넌 배우의 심리 연기가 되게 돋보인다고 해야 되나? 사실 영화가 벌어지는 이야기는 정말 집 일터 그리고 병원을 오가는 단조로운 풍경인데 그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이클 셰넌 배우가 얼마나 진짜 정상의 행복한 가정의 아빠처럼 보였던 사람이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마지막에는 약간 또 진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게까지 되는 그런 과정을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되나 일어날 것 같은 상황들이 꿈에서 계속 연출되잖아요. 근데 뭔가 진짜 약간 처음엔 성경 그 10개도 생각이 났어요. 음, 약간, 그래서 보면은 약간 모세도 처음에 되게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걔가 하는 말을 나중에 알고 보면 진짜였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 그렇게 그래서 그게 생각이, 말해주니까 음, 저는 미드나잇 스페셜 보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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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그 아들 거기서 나오는 이제 거기서도 마이클 셰넌 배우가 음. 아버지로 나오고 그 아들이 정말 뭔가 초능력을 가진 존재, 다른 세계로부터 온 존재로 그려지는데 저 정도면 거의 예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렇구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가 봐요. 근데 뭐 미국의 아버지니까 기독교적인 얘기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지. 일반화 죄송합니다. 아무튼 하시던 얘기가 음, 꽤 그런 것도 떠올랐어요. 그런 이미지, 뭔가 영화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 약간 방공호라 만드는 것도 약간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노아의 방주도 얘기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이미지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았고, 우리 그 주인공이 꾸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처음부터. 음, 처음에 꿨던 꿈은 일단 그냥 폭풍이 오는 거였어요. 누런 비가 음. 내리고, 그죠? 사실 꿈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영화가. 그치. 그래서 저게 뭔가 꿈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계속 병치가 되잖아요. 꿈이 현실, 꿈이 현실. 근데 맞아. 얘는 자꾸 꿈에서 깨어나는 현실에 그 커티스는 꿈에서 깨어나서 괴로워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그 꿈이 음, 이 커티스의 현실을 다 집어먹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니까 되게 저는 처음에 이 영화 봤을 때 뭔가 그때 당시에는 영화를 제가 보기 시작한 그 즈음이라서 아, 뭔가 되게 일찍 영화를 봤구나. 근데 그래봤자 뭐 2013년, 14년 그때쯤이었는데 뭔가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봐서 뭔가 이게 현실인지 뭔지 진짜 저도 잘 구분이 안 가고 정말 이 사람이 느끼는 공포를 저도 같이 거의 느꼈었거든요. 음. 나중에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이렇게 저렇게 연출이 됐구나 이런 게 보였는데 좀 되게 연출을 잘 한 것 같아요. 이 공포가 관객들에게도 느껴지도록. 그래서 꿈 얘기를 더 해보면 첫 번째 꿈은 폭풍이 몰아치고 그다음에 약간 누런 물이 흐르는 맞아. 물이 음, 먹을 수 없게 되는 약간. 그리고 그 다음 꿈은
그것도 폭풍이 막 치는데 개가 막 짖죠. 맞아. 그러다가 개 끈이 풀리면서 묶어놨던 끈이 풀리면서 음. 와서 이제 커티스를 아주 사납게 물고 음. 그 다음 꿈은 딸 해나랑 자동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자동차 좀비 사고가 같아. 나고 맞아 음. 좀비 같은 사람들이 물어뜯었어. 아 진짜요? 목을 막 이렇게 물어뜯는 것 같이 음, 그래가지고 딸 해나를 데리고 가고 납치. 음. 음. 그리고 그 다음 꿈은 또 약간 장르적인 그런 연출들을 다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꿈도 음. 음. 약간 처음에는 뭔가 스산하게 시작을 하면서 밖에 폭풍이 맞아. 있고 그거를 해나가 바라보는 그래서 맞아. 그 아빠가 해나를 부르는데 해나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뭔가 그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와 해나를 음. 다가갔는데 창밖에 귀신 같은 형상이 보이고 깜짝 맞아. 놀라고 그러면서 이제 집이 막 흔들리고 누가 문을 막 열려고 하고 그런 게 진짜 장르 영화 기법을 음.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뭔가 나는 되게 하나씩 맨 처음 시작했을 땐 이 남자가 이런 악몽을 꾼다. 그래서 그걸 시작을 하는 것 같다. 누런 비가 내리고 태풍이 오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남자가 자기가 아끼는 것들을 자기가 신경 쓰는 것들을 하나씩 가져가는 거지. 응, 처음에는 개를 없애고 개가 무섭게 느껴지게 하고 두 번째는 자기 딸이 납치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갖게 하고 세 번째는 자기가 편하게 있는 집이라는 공간에 사람들이 막 와서 집도 약간 무서운 공간처럼 만들어서 밖에 집 밖에 마당에 방공호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고 가장 무서웠던 꿈이 이제 그 뒤로 이어져서 안에 사만다가 비에 젖은 채로 집에서 서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 장면. 그죠? 칼을 음. 부엌이었는데 칼을 잡는지 안 잡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칼을 보여줘요. 그 생각 맞아. 딱 아 제가 칼을 잡아서 찌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음, 하게 해. 음, 그리고 친구 또 나와서 친구가 자기를 이거는 나오진 않는데 말로 설명이 되는데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는 꿈을 꿨다. 그래서 맞아. 그걸로 해서 친구도 잃게 되죠. 집도 가족도 친구도 다 뭔가 하나씩 다 가져가는 음. 음,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고 가장 많은 평들이 음, 그러니까 음. 이 영화가 사실 재난 영화, 일종의 재난 영화로 많이 소개가 되는데 네, 재난 오, 영화를 기대하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치 아, 어이없지. 그러니까 없다는 반응이 들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음. 재난이란 무엇인가 보여주는 영화다. 그러니까 재난이 올 것이라는 아, 공포는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재난이 오면 피하고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영화는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공포라는 재난의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 어, 뭔가 약간 사회적인 맥락이나 뭐 저는 이 영화가 아까 중산층 얘기했었죠. 감독님 인터뷰 그죠? 얘기하면서. 음, 중산층이 몰락할 거라는 어떤 공포에 대한 은유나 그런 어떤 가부장으로서의 그런 남성 가부장의 공포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음. 공포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관념이나 감정 자체에 대한 영화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불안? 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에서 오는 것 같아.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없음에서 오는 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콰이어트 플레이스도 닿아 있는 것 같은 게 아기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공포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음, 근데 그건 약간 내가 진짜 컨트롤할 수 없는 음, 거에 대한 그게 있는데 불안이 있는 건데 약간 가부장이라는 이미지는 저한테 모든 걸 다 자기의 통제 아래 컨트롤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 무력하게 됐을 때의 어떤 그런 불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근데 시기적으로 이 영화도 되게 그 경제 그 뭐라고 대공황이라고 해야 되나? 대공황 옛날인데 2008년 금융위기? 2008년
그죠. 그 시기 딱 이후에 나온 거라서 정확하게 맞아요. 중산층의 몰락에 대한 두려움을 진짜 갖고 있는 영화기도 하고. 저는 진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음, 영화를 보다 보면 보험이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왜냐면 해나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맞아. 보험이 이 회사가 보험이 되게 잘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커티스가 회사에 약간 해를 끼치는 행동을 자꾸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제 회사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저러지? 저는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현실적인 영화 보면서 막 그런 오늘도 막 다른 영화 보면서 한 생각이 이건 수카 씨도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손발 안 씻고 막 침대에 들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니 손 씻어야죠. 발 씻고 양말 벗고 발 씻고 막 이러고 돈을 막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으면 막 좀 평소에도 되게 돈 쓰는 걸 많이 무서워하는 스타일이라 음,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쓰셔도 되는 건지 영수증 확인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념이 너무 강해서 이 영화 보면서 이 사람은 자꾸 돈이 앞으로 계속 많이 필요할 예정이라고 이 부분은 또 맞아. 해나를 상태를 봐서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맞아. 알고 보니 대출도 되게 많이 받아놓은 상태라 그러고, 맞아. 어, 그러니까 저렇게 돈을 쓰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쟤는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저축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자꾸 음, 저렇게 돈을 써? 방공호 짓는다고? 막 이런 생각이 음, 자꾸 들어서, 맞아. 그래서 형도 주변 사람들도 다 방공호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약간 너 미쳤어가 아니라 너 하는데 돈 얼마 많이 들었어. 이거 맞아. 하는데 많이 들었겠는데 이 말만 하잖아요. 음. 다들 딱 처음 방공호 보면은. 너네 형편에 지금 이 돈 쓰면 안 될 텐데. 맞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데, 음, 정신병 약을 탈 때는 보험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음. 정신병원도 다녀야 되는 너무 비싸서 무료 심리 상담 받으러 가잖아.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그냥 추상적인 공포보다도 그런 경제적인 음. 불안에 대해서 충분히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감독님이 처음엔 어머니나 그다음에 그 제시카 차스테인이 연기한 사만타라는 안내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넣었을까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좀 되게 조금 나름 비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그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큰 거냐면 되게 감독이 생각하는 어떤 음, 약간 가부장으로서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서 옆에 꼭 필요한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자기를 지지해줄, 오로지 자기를 믿고 지지해줄 사람이 떠나가는 거에 대한 불안에 대한 공포가 좀 크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도 어머니의 정신병에 걸려서 자기도 정신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머니는 정신병에 걸려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게 됐잖아요. 여튼간 자기들이 어머니를 버린 거고 어머니가 다시 떠난 거고 그때 과거 얘기를 들려주는 걸 들어보면 자기를 그 마트 주차장에 놓고 엄마가 그냥 떠났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맞아. 설명이 되는데, 그리고 음, 이후에 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맞아. 보면. 음. 그래서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여성이란 존재가 어떤 자기의 끝까지 곁에 남아있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이 있는 것 같았고, 그게 약간 그래서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 사만다에 대한 무서운 악몽을 꿨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사만다가 이제 너가 악몽을 꾼 사람들 하나씩 자기 인생에서 없앴잖아요. 걔도 없애고, 음, 친구도 없애고, 집도 없애서 방공호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하나씩 다 없앴는데, 나도 없앨 거냐, 네 인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되게 뭔가 버리지 않을 너도 날 버릴 거야?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진짜요? 왜 영화에서 그런 장면 본 기억이 없지? 그, 사만다가 말하는 게 아, 아니라, 예, 예.
그 주인공이 사만타에게 너 날 버릴 거야, 떠날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되게 사만타가 사자한테 맞아요. 해고당한 해고당하고 날. 바로 근데 이제 딱 그 사만타가 되게 결심을 한 듯이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되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건 되게 현명하게 딱딱딱딱 우리 이렇게 해결할 거야 이걸 하고 딱 믿음을 주잖아요. 그리고 어, 그 어떤 단체 봉사하는 곳인가 거기가 라이커스 라이온스 클럽. 라이온스 클럽. 거기 가서도 엄청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불안이 폭발을 해서 히스테리를 부르는데 사실 그 장면에서는 왜 저래 내 남편이 저러면 아유 등짝 때리고 도망친다 이런 생각하는데 아내는 되게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로 태풍이 좀 와가지고 방공호에 다 같이 숨었을 때 열쇠로 다시 방공호의 문을 열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 남편한테 그걸 네가 열어야 된다. 지금 내가 여기서 그걸 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음. 말해주는 그 끝까지 이지해주는 그런 느낌을 보면서 뭔가 저런 사람을 진짜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마지막 장면이랑 전 이어지면서 약간 그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두려워하던 재난이 실제로 다가 현실화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런 이미지가 벌어진 곳이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 아니라 가족끼리 떠난 휴양지에서 방공호도 없는 곳에서 그런 폭풍이 진짜 대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그때는 갑자기 주인공이 바뀐 듯이 커티스가 아니라 해나가 먼저 태풍을 발견하고 그 이어서 세만다가 딱 보면서 진짜였네. 음. 그러면서 마치 커티스 마음 내가 다 안다는 듯이 이해했다는 듯이 오케이 이러고 딱 근데 그때 테스카 탔을 때는 연기를 너무 잘했고 그때 딱 그걸 보면서 뭔가 아, 가족이 계속 이 남자 갖고 싶었던 방공호는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자기 편을 들어줄 어떤 그런 사람? 을 원했던 거고 의지해줄 사람을 원했던 거고 그래서 그 방공호가 찾았고 그게 바로 해나와 사만다기 때문에 약간 마지막 장면에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걸 느꼈고 초반에 그래서 아까 노랑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영화라는 걸 계속 찍으면서 가장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그거에 대한 그래서 생각했잖아요. 근데 뭔가 제가 생각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생각이 든 게 내가 계속 영화를 찍는다는 이런 무모한 짓을 계속 할 텐데 사실 가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과연 내가 이걸 병행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걸 해도 내 옆에 계속 남아줄까? 이거에 대한 불안이 약간 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음, 그냥 그렇게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뭔가 떠남과 버려짐에 대한 불안? 그게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음. 뭔가 문을 닫고 음, 어떤 공간으로 뭔가 어떤 소속 같은 것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그치. 비유로. 근데 이 영화에서 문을 닫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도 많고 하니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커티스의 불안을 보여주는 것만큼 반대로 제시카 차스테인이 얼마나 의연하게 행동하는가가 굉장히 맞아. 리액션으로서 중요한 음, 음, 음. 영화 맞아. 요소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음, 제시카 차스테인이 그 사만다가 음. 처음부터 작은 장면으로 쪼개서 얘기를 해보면 해나가 아프기 때문에 어디 집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집에서 계속 만들어서 주말마다 나가서 장에 나가서 팔잖아요. 그래서 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집안 경제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맞아. 그리고 막, 중간중간 당근마켓도 해. 중고 팔고 막. 맞아. 그리고 뭐 보험회사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음, 해나 수술 받을 수 있는 방법 다 알아내고, 그게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방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열심히
한 몫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그 가부장의 불안을 그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이제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 커티스라는 인물이 자기 혼자 이 짐을 다 떠지고 살아가는 것 마냥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현실이긴 하죠.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그렇고 그치. 미국 사회는 보험이 진짜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이 좋은 회사에서 그렇게 다니고 있고 아무리 사만다가 노력을 해도 그만큼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으니까 그치.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근데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사만다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맞아. 커티스는 그럼에도 그거는 보이지 않아요. 커티스 눈에는. 음. 그래서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한 장면 중에 하나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인데 이 가족이 매년 여름 휴가를 해변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맞아. 그냥 연주 행사처럼 여름 해변 그 별장 예약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별장 어디 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커티스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애가 불안해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막 휴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게 되게 한가한 소리처럼 더 짐스럽게,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처럼, 음. 그렇게 연출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의심도 들었었고, 음.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만다가 결국에는 꿈에서 나타나게 되죠. 아주 위협적인 음. 모습으로. 무서워. 진짜 눈빛 연기 음, 어땠어? 너무 제시카 자체도 연기를 잘했어. 그래서 그 칼을 들고 뭐 코티스를 찌르던지, 뭐 자기 자신을 찌르던지 뭔가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런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장면에서 저는 그 커티스의 내면의 불안 같은 것이 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고 그런 존재지만 동시에 그게 너무 힘들다는 무서워. 마음이 응. 있어서 짐스럽게 느껴지고 공포이기도 한 그런 음. 마음이 그 장면에서 나타났다고 맞아. 느꼈었어요.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방공호로 들어가는 장면은 저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실제로 폭풍이 불어서 방공호로 이제 세 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 그 지금까지 말했던 이 커티스의 불안이 그냥 이 가족을 책임지는 자로서의 이 불안이 동시에 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 커티스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신경이 과민해지고 이러면서 점점 짜증이 늘고 그런 모습들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음. 관계들도 점점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 방공호 장면에서는 이 세 사람이 방공호에 들어가서 어, 나오지 못하면은 결국 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직 그것이 무서웠어. 커티스의 믿음만으로, 커티스의 아주 이상한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이 장면이 사만다가 이 장면에서 정말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당신이 문을 열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근데 진짜 이 영화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던 게 그건 아까 수카가 말했던 것처럼 커티스에 대한 정말 전적인 신뢰와 당신이 일어나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어 이런 이제 지지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설득하지 않으면 나랑 내 딸이 죽을지도 모를 거라는 그 불안감을 누르고 정말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음. 그런 장면? 맞아. 음. 소랑이랑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SVU 그 성범죄 수사대 있잖아요. 내가 한때 엄청 꽂혀서 많이 봤던 그 드라마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참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어쨌든 누군가의 어떤 목숨을 다 책임져야 되는 가부장이 되면은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범죄가 그게 있대요. 미국의 백인의 어떤 진짜 돈을 많이 버는 남자가 갑자기 자기가 몰락하게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그런 범죄 일으키는 거죠. 일가족 몰살하고 자기 자살하는 거. 그러니까. 딱 그게 예전에는 바로 그거를 동반 자살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맞아요.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살인이라고 살인 후 해야 한다. 자살이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지금 그거랑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가부장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이 가족이 다 죽는다라는 맞아, 맞아, 그 믿음. 맞아, 그게 맞아. 가족이 사실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사만다처럼 강한 사람이면 사실 사만다 모아놓은 돈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든 음, 정신만 붙잡으면 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음, 근데 이 자신과 가족을 동일시하는 거죠 완전히 맞아. 그래서 잘못된 마지막 이유. 장면이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원래도 그냥 찝찝하지만 진짜 찝찝해요. 이렇게 맞아 생각을 하면은.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수카 방금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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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장면 희망적인가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게 음, 왜냐하면 그 마지막 장면이 이 가족에게 폭풍우가 실제적으로 몰아치는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음, 그렇지만 동시에 그 사실 이 가족 안에서 지금까지는 커티스 혼자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돼 있었는데 이제 이 세 사람 모두가 그 같은 불안을 공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 이제 그러면 일치단결해서 헤쳐나가면 되는 건가? 뭔가 이런 생각을 음, 그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정말 이 감독의 그런 아까 수카가 말한 대로 그 사만다라는 인물을 정말 감독의 어떤 이상적인 여성상을 투영된 인물로 본다라고 음, 한다면 뭔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뭔가 이 사람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건 맞는데 근데 이제 가족들이 단결하기만 하면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음. 그 생각해보면 그게 정신병원에 남편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휴가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족이랑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셋 다 갑자기 진짜 그걸 받고 같이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떨어져 살 거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고 음, 정신병원에 가지 않게 될 거라는 남편 혼자.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을 때 되게 찜찜하게 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커티스한테 동화된 것 같아서 동화됐다? 뭐 정확히 표현된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그니까 음, 이게 커티스의 불안이긴 음, 한데 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구조로 인해서 커티스가 불안해지면 이 가족 전체가 불안해지는 게 사실이기도 하니까 그치. 우리가 뭔가 그 커티스 이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이제 커티스를 제외하고 이들의 그 어떤 희망, 다른 희망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요즘에 하던 생각이랑 맞물려서 음. 제가 우리 벌새 뒷방에서 했었잖아요. 수카 안 했었죠. 네. 저도 안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벌새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벌새 봤어요? 아니, 안 봤어요. 아, 그렇구나. 뭐 벌새가 하여튼, 음, 소녀, 이제 중학교 2학년 소녀의 어떤 성장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주된 정서가 이 소녀가 은희라는 소녀인데, 은희가 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되게 강해요. 가족 안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좀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근데 이게 1994년도가 배경이라서, 그리고 이 일들이 벌어지는 장소가 대치동이거든요. 그래서 음, 한창 뭔가 한국이 자본화되고
어떤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신중산층으로 부상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건데 좀 사회적인 분위기도 점점 더 계급 격차랄까?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런 격차들이 그때부터 좀 생기기 시작하던 그런 시점에서 이 은희의 불안이 어떤 사회적인 중산층으로서 올라서지 못하거나 혹은 중산층으로서 살아남지도 못할지도 못한다는 불안감과 굉장히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평을 보면 이 은희의 불안이 그 은희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약간 안도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중산층으로 살아남은 것에 대한 안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기는 한데 이 가족 안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아까 불안을 얘기했을 때 가족 안에서 은희가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은 이 가족이 약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이 안도감이 은희 개인의 그 한창 자라나는 이 어린 여자아이의 어떤 안도 같은 것이기도 한 동시에 이 가족이 중산층으로서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안도감? 근데 그런 평을 보면서 그 평이 되게 맞는데 이 은이라는 아이는 여자아이고 어떻게 이 집안 바깥으로 나와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의 사회적 지위가 자기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아주 맞물려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의 그 계급적인 불안을 이 아이가 자신의 불안으로 느끼는 것이 너무나 제가 보기엔 아, 당연해 보이고 음, 음, 그래서 이것이 어떤 뭐랄까 중산층 가족주의로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 소녀 여자아이의 어떤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그 생각을 제가 벌새를 한참 하다가 벌새 생각을 하다가 이 그 제프 니콜스 이 테이크 헬터를 영화 다시 보면서 봤어? 응. 그러니까 이 가부장의 불안과 소녀의 불안이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안인데 똑같이 응. 말하자면 근데 이들이 젠더적으로나 뭐 나이도 있겠고 가족 안에서의 위치 그런 것들 역할에 따라서 이 불안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영화적으로 그 불안이 표현될 때 누구의 불안인가 또 뭐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벌새를 생각할 때 뭔가 생각하기 어려운 지점들 있잖아요. 뭔가 아주 긍정적으로도 아주 부정적으로도 해석하기 어려운 맞닥뜨리게 되는 지점. 그리고 이 테이크 쉘터의 마지막 장면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응. 맞아. 벌써 꼭 보세요. 봐야겠다. 또 나름 그렇게 유명한 영화 중에 안 본 것도 있어요. 그치? 응. 어벤져스 같은 거. 그건 봤는데요. 난 어벤져스. 전 상업 영화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후로 안 봐가지고 2015년 이후로 안 봐가지고 재밌다.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음. 이 영화 보면서 진짜 너무 마음이 테이크 쉘터 다시 보면서 마음과 머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처음에 볼 때는 커티스에게 완전 몰입해서 저렇게 돈 쓰면 안 될 텐데 대출 왜 받아 이러면서 보다가 두 번째 볼 때는 커티스가 가족들에게 점점 폭력적으로 좀 대하고 가족들과 관계가 틀어지는 장면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면서 저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왜 저렇게 아까 못한 얘기가 그 방공호에 폭풍이 실제로 불어서 방공호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뭔가 커티스를 시험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의 정신 안으로, 마음 안으로 꽁꽁 숨어 들어가 버리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끌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왜 저렇게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할까? 나 이런 꿈 꾸고 있어. 뭐,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병력이 있어서 나도 혹시 병이 있을까 봐 걱정돼라고 왜 얘기하지 못할까? 그런 자신의 취약함을 왜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드러내고 하지 못할까? 물론 못하게 만드는 어떤 가장은 그래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음. 약간 살짝 번외로 그 제가 아까 앞서 언급했던 가장이 먼저 자기의 경제적 몰락에 의해서 자기가 없으면 가족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에 남은 가족 다 죽이고 했다는 에피소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S 그 성모님 수사대에서는 되게 재밌었던 게 그 가장이 이번에 여자였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여자가 되게 재밌는 게 이 여자가 엄청나게 뉴욕에서 성공한 변호사여서 돈이 엄청 많은데 결혼은 문학교사랑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직업이 시인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경제적 능력이 1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기 둘이랑 남편을 그 변호사 여자가 무참하게 살해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법정 재판에 가가 그거 어차피 밝혀졌으니까 살해를 한 거는 재판에 가서 이제 자살은 어떻게 제대로 못했어요. 자살은 안 했어 못했어요. 음, 그리고서 그 재판에 갔는데 이제 그 여자가 변호를 하는 게 나는 세상에서 여자가 성공했으면 완벽해야 된다는 편견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횡령을 저지르고 경제적 몰락을 당해서 이렇게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호를 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래서 되게 약간 어떤 그 페미니즘으로 자기를 변호를 하는 자기의 음, 살인을 이런 게 되게 좀 재밌었는데 음, 재판의 판결도 진짜 재밌는 게, 이 변호사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거는 그 살해로 인정이 됐어요. 음.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자식들을 죽인 거는 어떤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정상 참작해서 살해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왜냐면 그 배심원들이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를 죽일 수 있다고 아, 의도적으로 그게 인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 사회가 너무 아, 되게 그래서 막 와 이건 진짜 논의할 만한 주제고 너무 진짜, 재밌다 하면서 봤던 것 같아. 그 에피소드를. 진짜 재밌다. 그죠? 완전 아, 이거에. 그게,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 그 상상할 응, 수 응. 없음이라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아기를 죽여?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그니까 케이스야. 그러니까 정신병이야. 근데 오히려 맞아. 그런 거를, 아니, 정신병 아닌데요?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뒤집어서 주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니까 참 신기했어. 그리고 페미니즘으로 자신을 보호했다고 하는데, 응. 그걸 기각하고, 근데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는 그럴 수 없어라는 것도 되게 여성에 그니까 대한 맞아. 그러니까 너무 스테레오타입이고, 재밌지. 아, 진짜 너무 재밌다. 그거 봐야 되겠다. 이 에피소드 재밌어요. 추천해줄게요. 오, 아, 진짜 세상 사람들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음. 굿. 여러분 딴 길로 샜네요. 아니, 근데 진짜 응. 그런 딴 길이 아닌 것 같아. 나 이런 거 딴 길 아니라고 생각해. 다른 연관되는 이야기였죠? 음, 맞아. 또 영화에 대해서 더 할 얘기 있을까요? 진짜 논의할 점이 많은 영화인 것 같아. 음, 음. 그래서 참 우리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정말 어디서 기인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면서 진짜 얘기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 음, 이 정도면 많이 한 음, 걸까요? 음. 자, 그럼 다시 보기 코너는 여기 정도에서 마치고 이어서 그들 각자의 영화관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공포 영화 나는 별로 안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막 깜짝깜짝 놀래키는 거 되게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영화 보고 이런 게 진짜 공포지 싶었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 영화 음. 너무 좋아하고 마이클 셰넌 배우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다시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많이 복잡해지긴 했지만 음. 지금 제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제프 니콜스 감독 영화를 다 봤거든요. 그 와우. 전에 본 것도 있고 근데 이 감독이 되게 남성성을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드러난 건지 모르겠는데 뭐 미국의 남성성이랄지 뭐 아버지로서의 부성, 뭐 가부장으로서의 불안, 그리고 머드라는 영화는 소년성에 대한 탐구 같고 러빙이라는 영화는 이제 조엘 에저튼이랑 어, 오. 조엘 에저튼 주연으로 한 영화인데 어떤 백인과 흑인이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게 과거에는 50년대 아, 이야기인데 그게 그건. 불법이어서 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고초를 겪고 그럼에도 뭔가 보통 소속을 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그 커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제가 보면서 또 한 생각이 어떤 권리의 문제나 또 사랑의 문제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조금 다른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러빙에서 그 커플인데 이제 남성 여성 커플인데 남성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약하고 약간 고집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지만 좀 그런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캐릭터로 그려지고 여성이 오히려 훨씬 더 강인한 성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러빙을 보면서 이 남성 캐릭터가 정말 폭력성이 거의 없고 이 자신의 아내의 정신적인 상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서 저런 캐릭터는 정말 드물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좀 다른 남성성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러빙을 보면서 그래서 음. 이런 것도 요즘에 뭔가 저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뭔가 새로운 여성성, 새로운 여성 캐릭터, 여성이 좀 다른 공간에 가고 다른 사건들을 벌이고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은데 음. 저는 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딴 영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또 같은 맥락에서 좋아하는 영화가 유니에게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봤죠, 그건. 유니에게라는 영화가 사실 레즈비언 러브 스토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거슬러 재회하게 되는 연인의 이야기랄까? 뭔가 그런 엄마와 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좀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사실 좀 뜬금없이 그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인 캐릭터가 그 유재명 배우가 연기하는 그 윤희의 전 남편 세보미의 아빠 역할이 있어요. 기억나요? 오. 근데 그 캐릭터가 저는 정말 좀 드문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문 캐릭터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 첫 번째로는 폭력성이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 그 윤희를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 남자는 맞아. 좀 좋아했던 여자한테 거절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범이한테 너희 엄마는 사람을 좀 외롭게 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그게 보통이라고 하면 일반화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음. 그런 캐릭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남성이 어떤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면 되게 많이 비뚤어지거나 폭력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그치.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음. 캐릭터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그걸 음.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아, 저 사람은 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냥 거기까지. 그리고 이 음. 사람들은 이 부분은 이혼을 했고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이 캐릭터가 음. 어, 다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 음. 소식을 전하는 그 순간이 저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선택을 내딛는다는 거? 좀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캐릭터가 정말 사실 작게 짧게 나오는 캐릭터인데 정말 드문 남성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역할에 사실 뭐그 영화 다른 부분도 많이 좋아하지만 그 캐릭터와 그 이재명 배우의 연기는 정말 좋아했었는데 음, 그냥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음, 사실 제프 니콜스 감독이 테이크 쉘터나 미드나잇 스페셜도 약간 그런데 뭐랄까 약간 분위기로 조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장르적인 음, 특성들을 많이 사용하고 뭔가 어떤 원리나 서사로 이렇게 개연성 있게 설명해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테이크 쉘터 같은 경우도 굳이 그런 거 미드나잇 따지는 건 스페셜도 아니지. 그렇거든요. 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SF적이고 스릴러적인 음, 그런 요소들이 다 버무려져 있는데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나 서사 같은 건 없고 분위기가 굉장히 강렬한 음, 그런 영화인데 이런 영화들도 있는데 머드나 또 러빙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되게 평범한 드라마처럼 그런 음, 영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감독이 앞으로 뭔가 앞으로 또 어떤 남성 캐릭터들을 그릴까 이런 궁금증도 들면서 앞으로 음, 또 어떤 영화를 만들까도 뭔가 약간 의심스러움을 약간 얹어서 기대가 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프로듀서를 하신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너랑이 원하는 건 감독이 해주길. 뭐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파는 어땠나요? 저는 너무 좋았고, 사실 막 영화를 볼 시간이 엄청 나진 않아가지고 내가 이걸 보면서 안 졸 수 있을까 이러면서 밤에 늦게 보기 시작했는데 재밌어서 앉은 자리에서 완전 집중해서 봤고요.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서워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 되게 잔잔한 그냥 스릴러 영화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진짜 무섭고 생각하게 하는 바도 많고 여러 사람 의견 들어볼수록 좋은 영화 같다라는 생각 들었는데 역시 노랑이랑 얘기하기가 너무 좋았고요. 음, 그랬습니다. 끝. 그럼 우리 오늘 녹음 여기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